오늘 이 심층 탐구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아마 평소에도 건축물이 어떻게 설계되고 지어지는지에 대해 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보통은 화려한 외관이나 인테리어에 먼저 눈길이 가기 마련이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한 디자인, 도면 너머의 세계로 곧장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앉아 있는 바로 그 공간의 벽 안쪽, 그리고 천장 위에서 쉴 새 없이 박동하고 있는 건물의 신경계와 장기, 즉 건축 설비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 건축 설비요?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건축 설비의 개요라는 아주 방대한 강의 자료인데요. 혹시 파이프나 에어컨 기계실 작동 원리만 쭉 나열하는 그 딱딱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사실 건축 설비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약간 공학적이고 건조한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엄청 건조하죠? 네, 하지만 오늘 다룰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면 이게 단순한 기계공학의 영역을 훌쩍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건물이 어떻게 스스로 기후를 통제하고 또 자원을 순환시키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와 지구의 미래라는 거대한 담론과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역동적인 시스템이거든요. 확실히요. 우리가 매일 숨쉬고 생활하는 이 인공적인 환경이 사실은 치열한 경제적, 환경적 계산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참 놀랍더라고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자료의 첫 장을 넘기면 예상외로 기계 이야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녹색 성장이라는 아주 묵직한 거시경제적 화두가 먼저 등장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건축 설비 강의 자료가 환경 거버넌스의 핵심 개념인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엄밀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기계 설비 자료인데 말이죠. 그렇죠. 이 자료는 지속 가능성을 미래 세대의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는데요. 특히 이 요구라는 단어의 우선권이 세계 빈곤층의 필수적인 생존 조건에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 꽤 눈에 띕니다. 단순히 부유한 나라들이 자연 보호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선진국 중심의 환경 보호가 아니라 경제적 생존과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환경 보존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만 진짜 지속 가능성이 성립된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래서 그 과거의 발전 방식인 갈색 성장과 앞으로 가야 할 녹색 성장을 대비시킨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갈색 성장의 논리는 사실 단순하잖아요. 에너지를 더 많이 태우고 소비할수록 경제가 성장하고 또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믿음이었죠. 우리가 산업화 시대 내내 믿어왔던 공식이죠. 네, 그런데 녹색 성장은 에너지 소비의 절대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삶의 질은 향상시켜야 한다는 언뜻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모순을 기술과 시스템으로 극복해내는 것이 이 건축 설비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료는 이 지점에서 매우 객관적이고 서늘한 경제학적 분석을 인용하는데요. 레스터 브라운 소장의 말이죠. 네, 지구정책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소장이 현재의 지구 환경을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남긴 말입니다. 그는 이 모든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의 원인이 시장 가격이 진실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습니다. 거나 화석연료로 난방을 할 때 매달 내는 관리비 명세서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에너지를 만들면서 발생한 탄소 배출이나 환경 파괴로 인한 그 미래의 복구 비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합니다. 시장 경제의 치명적인 외부 효과를 아주 정확히 짚어낸 문장이죠. 그래서 자료는 이 숨겨진 청구서의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들이밉니다. 숫자로 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네, 온실가스 방출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연간 글로벌 GDP의 5%에서 최대 20%까지 허공으로 증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죠. 반면에 연간 글로벌 GDP의 단 1%만 전략적으로 투자해도 기후변화의 임계점을 막아낼 수 있다는 팩트를 제시합니다. 단 1%면 막을 수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한화로 약 12만 원씩 누적되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계산도 포함해서요. 1톤당 12만 원이요? 이런 거시적인 비용 지표를 염두에 두고 나니까 왜 건물 하나를 지을 때 들어가는 설비 시스템이 기후위기 방어선의 최전방인지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엄청난 비중을 건물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건물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포식자 중 하나니까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건물이 어떻게 이 에너지를 줄여나가는지 자료에 등장하는 3단계 디자인 전략, 이른바 3티어 구조를 살펴볼 차례네요. 건축 환경 조절의 3단계는 에너지를 대하는 건물의 태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1단계는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와 배치, 즉 기본 건물 설계입니다. 제 뼈대가 되는 부분이군요. 네. 건물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 벽체의 단열 성능은 어떤지, 또 창문의 크기와 차양의 각도는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물리적인 구조의 단계죠. 1단계를 보니까 한겨울에 외출할 때 아주 두꺼운 겨울 코트를 껴입는 상황이 떠오르네요. 칼바람을 막기 위해 털모자를 쓰고 코트 단추를 목 끝까지 꽉 채우는 것처럼 외부의 극한 환경을 1차적으로 차단하는 거잖아요. 오, 코트 비유가 꽤 그럴싸하네요. 아주 적절합니다. 하지만 코트만 두껍게 입는다고 완벽히 쾌적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얼어 죽진 않겠지만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외부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햇빛이나 바람 같은 자연 에너지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어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2단계인 패시브 시스템이 개입합니다. 패시브, 그러니까 수동적인 시스템이요. 네, 전동 모터나 화석 연료를 태우지 않고 형태와 물리 법칙만으로 빛과 열, 공기를 제어하는 수동적 설계죠. 태양의 고도를 개선해서 겨울에는 깊숙이 햇볕을 들이고 여름에는 직사광선을 튕겨내는 차양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내부의 기압차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하도록 만드는 교차 환기 기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코트를 입은 채로 찬바람을 피해서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몸을 녹이는 것과 같군요. 완벽한 비유네요. 여기까지는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방식인데 사실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실내 환경은 이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되잖아요. 여름에는 딱 섭씨 24도, 겨울에는 22도, 습도는 50%로 일정하게 맞춰진, 게다가 미세먼지 하나 없는 완벽한 환경을 원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3단계 기계 설비, 즉 액티브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1단계와 2단계의 패시브한 구조만으로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고도의 정밀한 환경 제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기계가 개입해야 하는군요. 네, 에너지를 적격적으로 소비하여 보일러를 태우고 냉동기를 돌리고 강력한 송풍기로 공기를 불어넣는 이 액티브 시스템의 개입이 있어야만 비로소 완벽하게 통제된 쾌적함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1, 2, 3단계가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짐을 덜어주느냐가 핵심이더라고요. 그렇죠. 시너지가 중요하죠. 자료에 제시된 저에너지 주거 모델 SH2030의 데이터를 보면 이 시너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난방 에너지를 무려 95%나 절감하고 냉방 에너지도 자연 환기를 적절히 섞어서 61%나 줄인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저는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95%가 줄지 싶었거든요. 95%라는 숫자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죠. 그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준점, 즉 베이스 모델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뭔지가 중요하겠네요. 네, 여기서 말하는 베이스 모델은 단열이 엉망인 1970년대 낡은 주택이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보편적으로 적용되던 일반적인 현대식 건축 법규를 잘 따른 건물을 의미하죠. 그 기준 건물이 소모하는 난방 에너지의 95%를 덜어냈다는 것은 기적이나 마법이 아니라 극한의 패시브 설계와 고효율 액티브 시스템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1, 2, 3단계가 톱니바퀴처럼 물린 결과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열이 새어나갈 틈조차 없는 초고단열 폼과 진공 유리창으로 집을 완벽히 밀봉한 뒤에 이게 1단계와 2단계겠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 밖으로 버려지는 따뜻한 실내 공기의 열만 쏙 빼앗아서 새로 들어오는 차가운 외부 공기를 데워주는 폐열 회수 환기 장치 같은 첨단 액티브 기기를 맞물리게 하는 겁니다. 와, 뼈대부터 근육까지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한 거네요. 기계가 억지로 열을 뿜어내는 부당을 95%나 줄여주었으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성장이 비로소 현실의 숫자로 증명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건물을 이루는 이 액티브 시스템들, 건물의 장기와 신경계를 직접 해부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료에서는 이를 MEP, 즉 MEP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계, 전기, 배관의 약자죠. 이 알파벳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덩치가 크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M, 기계 설비부터 해독해보죠. 이 파트의 핵심은 공조 설비입니다.
인체로 치면 폐와 혈관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 시스템인데 앞서 말씀하셨듯 단순히 찬바람, 더운 바람을 내뿜는 수준이 아닙니다. 에어컨 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네, 실내 공기의 온도는 물론이고 체감 쾌적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습도,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유해가스를 걸러내는 공기질, 그리고 피부에 닿는 바람의 속도인 기류까지. 이 네 가지 요소를 동시에 통제해야 하는 고도의 공학 기술입니다. 자료에 나온 이 공조 시스템의 4대 구성 요소를 보니까 이 과정이 마치 거대한 공장 같았어요. 먼저 에너지를 생산하는 열온 설비. 그러니까 보일러나 냉동기가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을 만들어냅니다. 네, 열의 원천이죠. 그러면 물이 공기조화기라는 거대한 믹싱박스로 들어가서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를 완벽한 온도와 습도로 섞어내죠. 그리고 이 완벽해진 공기를 건물 구석구석으로 실어 나르는 덕트나 펌프 같은 반송 설비를 거쳐서 마침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천장의 디퓨저, 즉 말단 유닛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거고요. 아주 정확한 흐름입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엔지니어링적 난제가 바로 잠열, 즉 습도를 제어하는 일입니다. 아, 습도요? 여름에 습하면 정말 불쾌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름철에 단순히 공기 온도를 낮추는 것보다 이 눅눅한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듭니다. 차가운 냉각 코일에 공기를 통과시켜서 이슬을 맺히게 하는 방식으로 제습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코일이 얼어붙지 않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나치게 차가워진 공기를 다시 재가열해서 실내로 보내야 하는 아주 복잡한 연력학적 줄다리기가 벽 안쪽에서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죠. 아, 제습을 하려면 공기를 엄청 차갑게 만들었다가 다시 데워야 하는 거군요. 그래서 에어컨을 오래 틀면 춥고 건조해지는 거였어요. 네, 바로 그 원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 파트에서 지열이나 태양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한국의 바닥난방 시스템이 자료에 콕 집어 언급되어 있는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온돌이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주거 문화가 현대의 복사 냉난방 시스템으로 진화한 거잖아요. 네,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방식이죠. 서양처럼 뜨거운 공기를 강제로 불어넣는 방식보다 바닥의 열복사를 통해서 서서히 온도를 높이는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효율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복사냉담방은 공기를 직접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대류 방식보다 실내의 온도 분포가 훨씬 균일하고 쾌적합니다. 기류가 직접 피부에 닿지 않으니 불쾌감이 적고 또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질로서 공기보다 물의 연용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반송 동력, 즉 펌프를 돌리는 에너지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과거의 지혜가 현대 연력학의 최전선에서 다시 각광받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 건물의 호흡계와 체온 조절계를 봤으니 이번에는 두 번째 알파벳 P, 배관 및 위생 설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건물의 소화계이자 배설기관이죠. 맑은 피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빼내는 상수도, 급탕, 배수 시스템이 여기에 속합니다. 위생설비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급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오수를 빼내는 배수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중력에 의해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게 파이프만 연결해두면 끝날 것 같지만 실제 자료의 도면을 꼼꼼히 살펴보면 배수관 옆에 항상 나란히 붙어있는 또 다른 파이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저도 도면 보면서 오수관 옆에 이 텅 빈 파이프는 왜 층마다 붙어있지 했거든요. 통기설비, 즉 벤트 파이프입니다. 제가 물리법칙을 막 상상해 보면서 이런 비유를 떠올려 봤어요. 청취자님, 좁은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거꾸로 팍 뒤집어 보세요.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라 꿀럭꿀럭 하면서 병이 찌그러지고 물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공기가 안 통하니까요. 맞아요. 병 안으로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요. 건물 배수관도 이 페트병이랑 똑같아서 위층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한 번에 확 내리면 파이프 안이 진공 상태처럼 변한다는 거죠. 그 물병 비유가 배수관 내부의 유체역학적 문제를 아주 직관적으로 잘 짚어냈네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배수 수직관 안에서 물이 빠른 속도로 떨어질 때 파이프 내부의 기압이 급격히 변동합니다. 기압이요? 네, 어떤 곳은 진공에 가까운 부압이 발생하고 또 어떤 곳은 기압이 팽창하는 정압이 발생하죠. 이 기압 차이를 해소해주지 않으면 변기나 세면대 하단에 고여서 악취를 막아주는 물, 즉 트랩의 물이 압력에 의해 모조리 빨려 내려가거나 화장실 바닥으로 역류해버립니다. 으악, 역류라니 끔찍하네요. 그래서 배수관 내부의 압력을 대기압과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숨구멍,
즉 통기관을 벽 속에 복잡하게 설계해 넣어야만 우리가 매일 화장실을 불쾌한 냄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냄새 없는 화장실의 비밀이 중력이 아니라 공기압의 통제에 있었다니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깨알 같은 디테일이지만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거대한 지식이네요. 자, 이제 남은 건 건물을 보호하는 방어 체계와 이 모든 걸 연결하는 신경망, 바로 소방 설비와 이 전기 및 통신 시스템입니다. 이 두 시스템은 건물의 안전과 직결된 면역 및 신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소방 설비를 보면 단순히 불을 끄는 스프링클러 같은 액티브한 소화 설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이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방화 구획이나 배연 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죠. 연기를 빼내는 거군요. 네, 특히 화재 시에 사람들이 대피하는 피난 계단으로 연기가 스며들지 못하게 계단실의 기압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재연 설비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소방과 기계 설비가 융합된 극한의 공기조화 엔지니어링이죠. 연기를 밀어내기 위해 건물이 스스로 공기 방어막을 친다는 거군요. 그럼 이에 해당하는 전기 설비는 어떤가요? 건물의 핏줄에 에너지를 쏴주는 역할일 텐데 사실 예전에는 그냥 전선 깔고 스위치 다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과거에는 조명과 콘센트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전기 설비의 전부였죠. 하지만 오늘날의 전기 설비는 에너지를 어떻게 영리하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로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영리한 분배요? 네, 예를 들어 외부의 자연 채광량을 센서가 실시간으로 읽어내어 창가 쪽 조명의 조도를 자동으로 낮춘다거나 엘리베이터가 하강할 때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해소해서 다시 쓰는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녹색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 설비가 막대한 양의 전력 부하를 미세하게 깎아내고 있는 것이죠. 기계, 배관, 소방, 전기에 이르기까지 와, 이 수천 수만 개의 센서와 밸브, 모터들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 아찔해지는데요. 이 거대하고 복잡한 장기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지휘하는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자료의 대미를 장식하는 BMS, 즉 건물 관리 시스템과 BAS, 건물 자동화 시스템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건물의 뇌 역할을 하는 중앙 제어 시스템이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여태껏 우리가 나눈 기술적 디테일들이 왜 중요한지 명확해집니다. 다 연결되는 거군요. 네, 각 층의 공조기, 배수 펌프, 조명, 화재 감지기가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 지능형 시스템은 태양의 고도, 외부 기온, 실내에 있는 사람의 수, 심지어 내일의 일기예보 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취합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도 제실자의 쾌적성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운전 스케줄을 실시간으로 계상하고 명령을 내리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건축 설비의 개요라는 자료를 통해 살펴본 이 복잡한 엔지니어링의 세계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철학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스위치를 켜고 쾌적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쓰는 이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벽과 천장 속에 숨겨진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치열한 연주 덕분이었다는 것.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영리하게 아껴 쓰느냐에 따라 인류의 당면 과제인 기후위기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 결정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자료에서 논의된 중앙 제어의 자동화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만 더 미래로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오, 미래요? 현대 극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건물의 신경망을 완전히 장악하는 시대가 온다면 말입니다. 제실자의 스마트워치의 심박수나 체온 데이터를 건물의 AI가 실시간으로 동기화하는 거죠. 내 체온을 건물이 읽는다고요? 맞습니다. 사람이 덥다라고 느끼고 에어컨 리모컨을 찾기도 전에 건물이 알아서 환기량을 늘리고 기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즉 인간의 생체 리듬과 건물의 기계 설비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물화일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이 단순히 비를 피하는 은신처를 넘어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지구의 자원까지 스스로 아끼는 숨쉬는 생명체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내가 덥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 컨디션을 딱 읽고 온습도를 맞춰주는 건물이라 상상만 해도 정말 짜릿하네요.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 청취자님 주변을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실 겁니다. 천장에 숨어있는 작은 환풍기 구멍,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온기, 창밖의 햇살을 조절하는 블라인드까지. 그 뒤에서 당신을 위해 그리고 지구의 내일을 위해 묵묵히 돌아가고 있는 건물의 심장 소리가 조금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대하고 매력적인 건축 설비의 세계를 함께 탐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 여정에서 더욱 흥미로운 자료와 통찰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